좁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운영.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오늘 밤 남해안에 상륙합니다. 남부지방에는 최고 40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400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공급 차질을 빚었던 모더나 백신이 오늘부터 국내에 들어오면서 백신 접종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아슈라프 카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카불 함락 전날까지 싸우기로 해놓고 도주했다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아프간 탈출 인파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난민을 받기 힘들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의원과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민주당 못지않은 고강도의 조치를 예고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뉴스 퍼레이드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오늘 밤 한반도에 상륙합니다. 남해안에 최고 400mm 폭우가 예상돼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배상윤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오늘 밤 남해안에 상륙합니다.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태풍이 오늘 오후 제주도를 지나 밤에는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태풍이 내륙에 상륙하면서 정체전선과 만나 전국에 비바람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고 400mm, 제주와 남부지방에 최고 300mm 이상의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중부지방에도 최고 2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과 정체전선,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고 8월 말까지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에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제주와 남부지방에 순간 최대 초속 3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의 고비는 오늘 저녁부터 자정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가을 장마가 계속된다며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배성윤입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00명 안팎으로 예상이 됩니다. 48일째 네 자릿수 확진자가 이어지자 정부는 현행 거리 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 수도권에선 식당과 카페 영업이 오후 9시까지로 1시간 단축되는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더나 백신은 오늘부터 공급이 재개됩니다. 박성준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400명대 안팎이 예상됩니다. 휴일 영향으로 검사 건수가 줄어 전날보다 약 200명 정도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어 언제든 확산세로 바뀔 수 있습니다. 유행이 줄어드는 감소세로 전환된 것은 아니고 유지되는 수준에 불과한 만큼 여전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현행 거리 두기를 2주 더 연장합니다. 수도권에선 식당과 카페의 영업이 오후 9시까지 1시간 더 단축되고 편의점 취식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후 2명으로 갔지만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4명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모더나 백신 공급도 16일 만에 재개됩니다. 오늘 오후 101만 회분을 시작으로 앞으로 2주간 총 701만 회분이 들어옵니다. 8월 30일주에 600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공급 일정은 저희가 확정되는 대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7, 8월 미공급된 215만 회분도 9월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을 포함한 5개 비교섭단체 국회의원과 가족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앞서 2달 전 민주당이 투기 거래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게 탈당 권유라는 초강수를 뒀던 만큼 국민의힘 지도부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5개 비교섭단체 국회의원, 가족 등 500여 명의 최근 7년 동안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했습니다.
LH 투기 의혹으로 민심이 악화됐던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권익위의 소속 의원 전수조사를 의뢰하면서 다른 야당들도 동참한 데 따른 겁니다. 지난 6월 권익위가 발표한 민주당 소속 투기 의혹 의원은 모두 12명이었는데 당 지도부는 이들 전원에게 출당을 권유했습니다.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변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결단이었다는 말씀을. 민주당 못지않은 고강도 조치를 예고했던 이준석 대표는 전날에도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며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더 엄격한 조치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이 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익위 결과 발표와 지도부 후속 조치에 따라 부동산 민심 악화로 수세에 몰린 여건에 반전 기회를 줄 수 있어 충격 최소화에 당력을 쏟을 전망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대선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인선안을 확정할 전망입니다. 검사 출신인 정 전 총리는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임기가 보장된 그 대표를 끌어내린다는 의미인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를 않는 황당무계한 일이고 정치 공세를 피는 것 역시도 상식에 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 무너지면 이번 대선 물 건너간다 이 생각 다 하면서 이준석 대표 체제를 좀 그만 흔들라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버스 8월 말에 출발한다고 버스 세워놓고 기다리고 이제 앉아서 있었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뭐 운전대 뽑아가고 밖에다가 막 페인트로 막 낙서하고 의자 다 부수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주에 당 선관위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경선 일정에 들어갑니다. 일단락되는가 했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표출되면서 불안한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과 함께 야당 상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 이재영 전 새누리당 의원, 노동일 경희대 교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윤석열 캠프에 새롭게 영입됐다고 합니다. 채 일주일이 안 된 민영삼 특보가 있습니다. 정치 평론가 출신이시고 이 대표를 공개 저격했습니다. SNS에서 이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려면 사퇴하고 유승민 캠프로 가든지 무건 수행을 하든지 선택하라는 글을 올려서 논란을 빚고 결국엔 이제 캠프를 떠나게 됐습니다. 네. 앞서 캠프에서 신조 정무실장이 탄핵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됐었지 않습니까? 이 대표를 향해서 이 수위 높은 비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캠프 내 단속이라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굉장히 어제 당황했을 거예요. 그 윤 후보 자체가. 예. 왜냐하면 본인이 오전인가요? 좀 이른 시간에 아까도 화면에 나왔지만은 뭐 당 대표에 대해서 뭐 끌어내리니 마니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민영삼 특보라는 분이 지금 캠프에 조인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네. 3일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사고를 친 거죠. 이걸 보면서 저 캠프가 좀 사실 굉장히 큰 캠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좀 소통이 원활하게 되진 않을 수도 있지만은 일사불란은 사실 쉽지만은 않죠. 예.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첫 두 가지가 걱정이 되는데 하나는 윤 총장의 말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건지 명이 안 쓰는군요. 그렇죠. 아니면은 그 당내에 아니면 당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캠프 내에 서로 간에 이렇게 무슨 그 권력 다툼이 일어난 건 아닌지. 그래서 뭐 윤 총장한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마음에서
이런 단어까지 이런 언사까지 일어나는 게 아닌지 그런 것이 좀 걱정이 되지만 천만다행인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빠르게 사의를 표명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그 특보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게 전 다행으로 봅니다. 그나마. 네, 비대위 검토설 한 주간지 보도가 발단이 됐습니다. 윤 전 총장 캠프 측 인사들이 이 대표를 퇴진시키고 비대위를 출범시키려 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시작이었는데 윤 전 총장은 황당무계한 보도다라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면서 좀 불편한 핑계를 드러냈어요. 네, 일단은 지금 그 민영삼 그 특보라는 분도 보니까 국민통합특보예요. 근데 굉장히 좀 갈등을 조장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제 또 사퇴를 하고 나서 이제 더 자유롭게 비판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야당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흔들고자 하는 사람들과 또 이준석 대표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갈등 국면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선 국면에서 후보자들을 극대화해서 알리고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알려야 하는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당내 갈등 그리고 그 갈등에서 굉장히 좀 험한 말들도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당이 제대로 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지금 보면 특히 앞으로 이준석 대표를 흔드는 것 중에 하나의 이유는 지방선거 공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대선을 관리하기도 하지만 지방선거에서의 또 공천을 또 그 공천권을 갖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당내에서 좀 미묘한 뭐 과거에 이제 뭐 친박이었다든지 뭐 비박이었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계파들 사이에서의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닌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자꾸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대선 대통령 후보를 제대로 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지금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면서 중도표를 많이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수 측이 좀 결집을 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 속에서 중도층이 더 외면을 하고 또 비호감도가 높아지게 된다면 국민의힘 전반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 갈등은 좀 봉합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 전 총장의 입당 이후 이 대표와의 갈등설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전 총장이 진화에 나서고 뭐 표면적으로는 봉합이 되는 듯 하다가도 다시 갈등이 재점화되는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결국 두 사람이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뭐 그런 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여러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아직도 본인이 야당 대표가 아니고 정치 평론가인 듯한 뭐 그런 시각으로 계속 논평을 내놓고 언론에 출연해서 계속해서 그 어떤 내부의 어떤 비판을 하는 뭐 그런 시각을 놓지 않고 있는 게 하나의 요인이 되고요. 또 경선 과정에서 본인이 주인공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마련된 것 중에서 뭐 1:1 압박 면접도 하겠다는 것이고 또 뭐 택시 면접도 하겠다는 것이고 이런 걸 보면 본인이 경선 과정에서 어떻게든 카메라 세례를 받겠다 이런 좀 욕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그 노골적인 의구심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뭐 본선에서 혹시라도 후보가 된다면 좀 뭐 위험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어떤 생각도 있는 것 같고 유승민 대통령에 대한 마음도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좀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어쨌든 간에 뭐 야권에서는 압도적인 여론조사 지지율 1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지율 1%도 안 나오는 사람들, 0%도 안 되는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한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좀 상당히 좀 섭섭하거나 불쾌한 뭐 그런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이준석 대표 측이나 윤석열 뭐 후보나 또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좀 함께 망한다. 정말 대통령 선거 해보기도 전에 국민들부터 외면받는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좀 함께 원팀이 되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마음을 추스려야 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대표가 누구를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돕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의문도 드는 게 사실인데 이제 노 교수님께서 이제 개인 의견을 좀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 위한 마음을 혹시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잠깐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최고위원들하고 당대표하고 지금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만약 비대위 출범하게 되면은 최고위원들도 다 물러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비대위 얘기가 나오면서 예. 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예. 저는 생각이 들었던 윤석열 게 총장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왜냐하면 구조상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구조상 지금 나왔던 얘기는 이준석 대표만 빼고 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당의 구조상 지금 모든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최고위원들이 예. 선거를 통해서 이번에 당선이 된 맞습니다. 사람들이잖아요. 예. 비대위 체제라는 거는 이 지도부가 모든 게 다 해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거기에 지금 앉아 있는 모든 최고위원들마저도 다 이제 직위 해제가 된다는 뜻인데 만약이지만 만약. 당 대표만 바뀌고 최고위원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거는 비대위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윤 총장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이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와전돼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그 국민의힘을 좀 공격하기 위한 그 악의적인 그런 측에서 나오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 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당내 갈등이 있지 않나라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매우 안타깝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팀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걸 구조상으로 보면은 그래도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의미냐면 민주당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그 후보들끼리 굉장히 격하게 좀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본선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직 시작이 안 됐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요, 예. 저희가 여러 선거를 치러봤잖아요. 예. 항상 경선에서 싸우면은 그거는 나중에 화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가족 싸움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예. 나중에 끝나면서 나 좀 도와줘라고 했을 때 도와주는 사람 저 못 봤거든요. 별로. 근데 앙금이 남는군요. 앙금이 굉장히 남고요. 예. 다만 국민의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지금 다툼 아닌 다툼, 이 논쟁은 예. 경선 후보자들끼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은 좀 뭐 신구에 대한 대결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좀 쉽게 얘기하면 마음에 안 드는데 요 정도인데 나중에 경선이 끝나고 나면은 당 대표가 아니면 현재 지도부와 지금 후보 간의 이런 갈등 아닌 갈등은 정리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대선을 향하는 모습 속에서는 더 단결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본선이 아직 제대로 출발도 안 했기 때문에 이 정도고 아마 본선이 출발되면은 최소한 민주당 정도의 싸움은 저는 충분히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가운데 하나는 서병수 의원을 공천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추대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서병수 의원이 이준석 대표가 분란을 더 야기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선관위원장 누가 될지 참 궁금한데 TV조선 취재 결과 정홍원 전 총리가 내정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급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인품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잘 내정 내지는 지명을 한 걸로 보십니까? 글쎄 최종적으로 이제 임명이 돼야 알겠습니다만은 네, 전 좋은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김병준 전 정책실장, 뭐 정원 전 총리 또 여러 전직 국회의장들이 좀 물망에 올랐었다고 해요. 이준석 대표가 한 6명 정도 이렇게 접촉을 했다고 하는데 뭐 김병준 전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여러 최고위원들 사이에 논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정홍원 전 총리는 뭐 인품도 훌륭하시고 또 총리 출신이고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더구나 뭐 2012년, 2013년도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을 하셨죠. 그러면서 큰 잡음 없이 그렇게 공천관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뭐 정치적 중립성도 있고 또 비중도 굉장히 크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이 수락하고 또 그 내부에서 최고위원들이 동의한다면 아주 적임자 카드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 어제 나흘 만에 공개 행보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날을 세웠는데요. 직접 보시죠. 무리하고 급하게 이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려는 데 있습니다. 오만하게 독재의 길로 가는 민주당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똑똑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법사위와 이어지는 본회의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법안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따져 나가겠습니다. 언론중재법을 국민 언론 재발 물리기 법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입을 피해에 대한 피해 구제법입니다. 네, 야당뿐만 아니라 국내 언론계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죠. 언론중재법. 맞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25일 내일 모레입니다. 본회의에서 윤 전 총장과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언론중재법 개정안 저지하겠다고 강경 투쟁을 선언한 상황인데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언론 재갈 물리기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처리 과정을 놓고 이거는 너무 졸속이다, 강행이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통과되어야 할 법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에 통과되어야 했던 법이 지금 통과되고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그 송영길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명명하는 것은 가짜 뉴스 피해 구제법입니다. 지금 이 법안 내용을 보면 정치인이나 재벌 등 그 권력의 감시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분들은 피해를 받으신 국민, 그리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이분들이 사실은 소송을 걸게 되면 평균 4, 5년의 시간이 들게 되고 그리고 오보 시에도 한 500만 원 정도의 최대 피해금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처벌도 낮았고요. 우리가 과거에 기억하실 거예요. 그 김영애 씨, 고 김영애 씨의 황토팩 사건을 기억하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화 기생충에도 나와 있는 대만 카스테라로 인해서 피해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연구 자료를 보면 한 17% 정도가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100만 달러의 그 보상금을 받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100만 달러라고 하면 11억, 거의 12억이 가까운 되는 돈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벌도 좀 굉장히 약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실 며칠 만에 다시 활동을 재개하면서 어제 저는 좀 의아했어요. 그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기자들에게 뭐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아내분이 그 학력 관련해서 그 대학 강사 채용을 응시할 때 대학 이름을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서울이 들어간 이름이 들어간 대학교는 뭐 다 서울대인가 뭐 이런 얘기들도 요즘 인터넷에서 이렇게 다니고 있던데요. 그 대학 이름을 기재를 잘못한 언론사, 그 보도한 언론사를 향해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어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서 또 윤 후보는 또 현행법 위반이 안 된다. 내가 뭐 헌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그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이 부분에 대한 좀 정확한 이해와 어떤 야당에 대한 설득, 국민에 대한 뭐 이해도 이런 것들을 좀 증가하는 거에 있어서 민주당이 조금 더 애써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사실 공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는 요즘 뭐 유튜브나 뭐 개인 방송이라고 그래서 1인 미디어 얼마나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몇몇 연예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뭐 1인 미디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1인 미디어들은 다 빠졌어요. 가짜 뉴스가 생성되는 많은 부분이 주류 언론사가 아니라 1인 미디어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판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그 디테일에 있어서는 공감되는 부분이 분명히 공감되는 있지만 부분도 있습니다. 네,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가짜 뉴스라는 게 문제면 도대체 가짜 뉴스라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 발원지가 어디냐? 그렇죠. 그거를 따져봐야 되는데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가짜 뉴스의 많은 부분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 유튜브나 인터넷 상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를 빼놨으면 그럼 과연 이 진정성이 있는 법안이냐 이런 질문을 안 할 수밖에 없죠.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군요. 지금 뭐 많은 얘기가 뭐 언론 학자분들이 위헌 가능성도 좀 언급을 하고 있고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위헌 소송을 당연히 낼 듯한 분위기인데 만약 헌재에 가면은 어떤 결론을 너무 섣불리 얘기하기는 좀 쉽진 않겠지만 교수님 좀 말씀을 해주시죠. 글쎄요, 이게 이제 뭐 당 차원에서는 뭐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뭐 위헌 소송을 한다면 헌법 소원을 한다면 뭐 언론사 차원에서 할 수 있겠죠. 근데 결론을 뭐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가, 과잉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반론권 행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정정보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심지어 우리나라는 명예훼손 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형사상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보도를 해도 처벌받을 수 있고요. 허위 사실은 물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 구제 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구제 수단이 없어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한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좀 전에 우리 정은혜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해야 될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17%가 됐다 하는 얘기는 일반적인 그런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언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런 것인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일반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됩니다. 그렇죠. 언론만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제도는 없고요. 그건 우리나라가 이제 최초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언론 보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그런 법을 만든 건 세계에서 유일한 그런 사례고요.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신 그런 어떤 심각한 문제 그런 거 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액수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굉장히 많은 손해배상액 인정할 수 있고요. 그런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좀 인색한 사법부가 문제인 것이지 그것이 피해 구제가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고요. 몇몇 특정한 경우 제조물 책임이라든지 증권소송이라든지 이런 몇몇 분야에서만 인정되고 있는데 그걸 언론을 상대로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과잉금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론중재법 어떻게 또 처리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여당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에 이른바 먹방, 먹는 방송을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결국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과를 두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는 그 청소년기의 추억들 돋으라고 떡볶이 먹자 그랬는데 이거 청소년기에 한 번도 드시지도 않았던 그때는 못 먹었던. 난 떡볶이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난 추억이 없어. 맛있네요? 네. 영상을 찍기 위해서 지연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사실을 왜곡한 말도 안 되는 공격이죠. 저녁도 못 먹고 달려와서 새벽 1시가 넘어서 현장에 가서 제가 3시 정도까지 현장 지휘하고 관리했는데 이걸 가지고 빨리 안 갔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좀 부당한 거죠. 네, 이재명 경기지사 물류센터 화재 사고 당시에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더 빨리 갔어야 마땅하다는 지적이 옳다.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 인정하고 사과드린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바로 전에는 빨리 안 갔다고 뭐라고 하는 건 좀 너무 지나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소방대장이 현장에 투입됐다가 뭐 그 다음 날이지만 이제 시신으로 발견되고 그 상황에서는 이제 실종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떡볶이를 먹으면서 뭐 방송 저건 역시 뭐 유튜브기 때문에 1인 미디어라고 봐야 될 텐데 이 지사의 사과 처음에는 뭐 좀 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엔 사과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교수님?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983년 2월 25일 전국에 경보 사이렌이 울렸죠. 실제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이웅평 대위가 이극기를 몰고 귀순한 날이었습니다. 그때 동대문 야구장에서 야구 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야구 보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군에 있었는데요. 휴가 나왔었는데 그 즉시 옷을 입고 복귀를 준비했었습니다. 복귀하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가다 보니까 또 이제 해제되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초급 장교 중위였는데 중위가 뭐 정위치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위는 당연히 그때 정위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재명 지사의 비판도 바로 그런 겁니다. 현장에 가서 지휘를 했어야 한다 그 얘기가 아닌 거죠. 그 얘기가 아니라
관내 지역을 벗어났으면 이른바 위수 지역을 벗어났으면 예. 그런 비상 상황이 벌어졌으면 즉시 복귀해서 정의 취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여러 비판이 본인이 뭐 현장에 있어야 되냐 이렇게 비판하고 부인하고 했던 그런 상황에서 상황을 오도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사과했습니다. 이 사과도 사실은 사과의 정석에 어긋난 겁니다. 어떤 면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 중에 하나고 예. 잘못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사과는 최후의 선택이 아니고 최초의 선택일 때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처음에 부인했지 않습니까? 다 지휘했다. 예. 또 오도했지 않습니까? 현장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다가 이제 비판 되니까 결국 나중에 지금 사과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사과에서도 별 효과가 없는 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야권에서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내로남불이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 지사 측의 주장과 함께 내로남불 비판에 대한 이 지사의 반박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에 보고만 받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직무유기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해당된다는. 국가의 제1 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의 국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현장을 파악도 안 하고 이제 보고도 회피했던 게 문제인 거죠. 우리 국민들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빠지고 있는 현장에 구조 함정이 왜 안 갔냐라고 문제 삼지 않잖아요. 저는 현장에 마산에 이제 창원에 가 있긴 했는데 제가 3시간으로 다 보고를 받았고 또 파악도 다 하고 있었고 그에 맞게 다 지휘도 했고. 네, 이재명 지사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형사 고발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이 지사가 소방대원이 화재 현장에 갇혀 있던 순간엔 무엇 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 지사 이제 박 전 대통령과는 다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지사의 변명을 들어보면 이 지사가 더 큰 문제죠. 왜냐하면은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먹방을 찍으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먹방에서 아까 보셨잖아요. 저렇게 좀 이런 좀 표현 죄송합니다만 히덕거리면서 또 지금 이 캠프 전체에서 문제를 또 굉장히 많이 일으켰던 황교익이라는 분하고 함께 저런 유튜브를 찍으면서 그 사이에 그날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구조대장이었던가요? 그분은 지금 저 화마 속에서 실종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 화마를 스크린으로 보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저건 실종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설마 찾아서 나왔으면 좋겠지만 저 불길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아마 다시 보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보고를 받았다는 사람이 그 시간대에 혹여라도 거기 가서 그러고 있었다는 것이 그럼 과연 경기도 지사로서 경기도민과 경기도의 모든 분들을 다 아우러야 되는 분은 그래도 되는 것인지. 저는 오히려 그 변명 속에서 나왔던 그 사과 속에서 나왔던 모든 단어들이 과거에 이재명 지사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지켜보면은 내로남불이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좀 점잖은 말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뭐 김두관 후보는 고맙다. 뭐 이제 논란은 이제 더 이상 없고 이제 사그러져야 된다 얘기를 했고. 추미애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논쟁감도 아닌 논쟁을 벌여서 한가한 듯한 인상을 줬다. 이 얘기는 그 상식선에선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김두관 후보와 추미애 후보를 보면 그냥 이런 정치적인 발언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미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재명 지사 측을 돕기로 마음 작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적인 이건 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의견이고요. 저도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 개인적인 의견을 가질 수 있는데 다만 지금 그 어떤 국민이 이 상황을 보면서 김두관 후보와 추미애 전 장관이 저 발언이 진짜 상식선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개인적인 의견에서 뭐 정치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뭐 지사 찬스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사를 좀 빨리 물러나는 게 어떻겠느냐. 당 내에서도 이런 비판 그리고 당 외선 역시 뭐 더 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먼저 그 이재명 지사가 이제 공식적인 사과를 했고 그 사과 내용을 보면 변명이라기보다는 그 상황을 좀 설명하는 그런 형식이 더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일정을 즉시 취소하고 현장에 갔었어야 했다라고 본인의 스스로에 대한 반성을 했고 또 판단과 행동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라고 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옳았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 그 17일 새벽 5시 36분쯤 이제 화재가 났는데요. 예. 당시 2단계까지 올라갔다가 한 새벽 이후 오전 한 8시쯤에는 다시 1단계로 또 내려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상황을 대처한 후에 그리고 나서 일정을 또 소화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또 현직 소방관의 글과 또 소방관들끼리의 또 내부 또 논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특히 뭐 현직 소방관 한 분이 글을 올리셨는데 특히 정치인들은 화재 현장에 오지 말아라. 의전이나 사진 찍기 등으로 화재 현장에 오히려 또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지만 사실은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또 경기도지사로서 경기 지역의 소방과 또 재난을 총괄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방문을 했어야 했던 게 맞다라고 봅니다. 지사를 예. 이제 정치인으로 봐야 되느냐, 네. 행정가로 봐야 되느냐 이제 애매한 경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법에도 이제 90일 이전에 이제 선거 예. 90일 이전에 이제 그 지사직을 사퇴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뭐 지금 뭐 당내 내부나 당 외부에서도 사퇴를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사직을 못해서 사퇴를 요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후보기 때문에 사퇴를 요구하는 것인지는 조금 구별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또 반성을 하고 있고 아마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는 또 여러 번 또 사과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예. 중요한 것은 정치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만약에 이런 일이 다시 또 일어난다면 그때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어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통일 외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는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를 계승해서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중재자 및 해결사 역할을 하겠습니다.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 대해서는 변화를 요구하겠습니다. 북한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네, 북한이 잘못을 하면은 잘못한다라고 분명히 우리의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대북 저자세 논란에 이제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 지금의 정책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되신다면 저는 분명히 반드시 실천해야 할 좋은 인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에서 여러 논란이 있죠.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고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특히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북한의 어떤 인신 공격 차마 옮기기도 싫을 정도의 그런 인신 공격이 많았는데 왜 그런지 우리 정부 관계자 뭐 청와대도 물론이고 한마디 공식적 비판이 없고 당당한 자세가 없다는 게 참 아쉬운 부분이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 말씀하신 대로 잘못하면 잘못했다 한다 분명히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말꼬리 잡고 서로 말싸움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흔히 뭐 우리 저 동서독 관계 통일 얘기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 할 때 서독과 동독의 관계 서독 측이 가장 견지했던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예.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동독을 대했습니다. 그러기에 서독 주도로 통일될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전체 통일 독일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확고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모델로 하더라도 분명한 어떤 인식이 있고 북한이 역시 잘못한다 그러면 당당하게 지적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잘못을 하면 잘못했다고 분명히 우리 네. 입장을 밝히겠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뉴스거리가 되는 게 대한민국 지금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반도 온전자론을 계승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영, 정은혜 의원님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고 경찰 조사를 받던 여중생 2명이 지난 5월 세상을 등진 일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피해 여중생 가운데 한 명의 의붓 아버지였는데요. 피해 여중생의 유서에는 어린 소녀가 홀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고통과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김다로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쁜 사람은 꼭 벌 받아야 하잖아. 그날만 생각하면 손이 떨리고 심장이 막 두근대. 지난 5월 성범죄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A양의 유서입니다. 최근 유족들이 A양의 방을 정리하다 발견했습니다. A양은 유서를 통해 솔직하게 다 털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부모님이 아플까봐 미안해서 얘기 못했다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 그만 아프고 싶어 혼자 이기적이어서 미안하다고 극단적 선택을 암시했습니다. A양은 지난 5월 12일 친구 B양과 함께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경찰 조사에서 성범죄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B양의 의붓 아버지 C씨. 하지만 C씨는 첫 공판에서 성범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해자가 혐의 사실 대부분 부인하고 있잖아요. 뻔뻔스럽게 아직도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C씨는 경찰에 3번에 걸친 영장 신청 끝에 지난 5월 25일 구속됐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죠.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재판이 바로 오늘 열립니다. 네,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소환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노동일 경희대 교수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서울고검장,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을 관할하는 사실상 검찰 내 2인자 자리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피고인인 서울고검장,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 신문에서는 이것을 검사 내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현직 검찰총장 그리고 현재 검찰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기소된 사건에서 전 현직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전직 법무부 장관까지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오늘 어떤 날이냐 하면은 현직 서울고검장인 이성윤 고검장이 지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됐는데 오늘 공판 준비 기일이 있습니다. 쟁점 정리 기일이라고 하는데 핵심 쟁점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사 관여가 있었다. 나아가서 그러면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안양지청에 전화를 해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 외압을 행사했다. 그렇죠. 나아가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검찰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있는 그 한 검사가 허위의 문서를 써서 이게 이규원 부부장 그렇죠. 검사의 부부장 검사가 써서 그것을 이제 어떤 출국 금지로 썼는데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동부지검장에게 전화를 해서 2019년 인지했는 사건 1호로 했는 것을 인정해달라라고 전화했던 그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혐의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조사를 받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번 사건 이제 지난 1월에 건의계 공익신고가 접수됐고요. 그러면서 재수사에 착수하게 되면서 직권남용과 관련된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수사 결과 당시 불법 출금을 주도한 인물로 이광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목이 됐고요. 청와대나 검찰 고위 관계자들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검장은 지금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이 그런 게 없었다, 외압이 없었다 부인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불거진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수사를 하던 사람이 바로 장준희 부장검사였는데 그 장준희 부장검사가 본인이 외압 전화를 받았다.
외압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상부에서부터 외압을 받았다라고 국민권익위원회 1월 달에 공익 신고를 해서 드러난 겁니다. 당시에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본인이 이제 본인 이름을 걸고 나서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별로 이렇게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 같아요. 수사 외압 자체는 단지 이제 본인이 외압 당대인 장준희 부장검사는 외압을 받았다라고 느꼈다는 것이고 이 고검장 등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외압은 아니었다. 아마 이렇게 주장할 것 같으니까 사실관계가 크게 다툼의 여지는 없지 않을까 싶고 법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실관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부분에 좀 달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고검장은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압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당시 노무일 검찰총장에게도 보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은 나는 그런 보도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진실이 뭔지는 좀 더 이제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수사팀은 이 고검장이요 당시 핵심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재판에서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아주 공방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말씀드린 것처럼 공판 준비 기일은 쟁점 정리 기일입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재판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 사건에 대해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묻는데 지금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지금 이성윤 그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혐의를 전부 부인하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무엇인지를 재판장이 묻고 검사와 이 변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로 들어가고 증인까지 채택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검찰이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내용한 핵심 증거를 다 부동의하는 겁니다. 근데 참고인들이 한 얘기 자체도 인정 못하겠다. 그렇죠. 이거죠. 결국 이제 검찰에 불러서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서 조사했는 내용을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법원으로서는 그 부동의된 그 참고인들을 법원의 증인으로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그 과연 증인들이 다 나올지에 대해서 조금 걱정인데요. 실제로 지금 그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라든가 아니면 봉욱 전 차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 이미 퇴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의 그 법원의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오히려 지금 전 현직으로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원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리 뭐 그 이런저런 그 과태료나 이런 걸 부과를 한다고 해도 끝까지 나오지 않으면은 검찰로서는 공소 유지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을 노리고 이성윤 지검장이 그 부분을 전부 다 부인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들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증인이 불출석했을 때 과태료 말고 다른 어떤 조치는 불가능한 건가요? 실질적으로 그 실무는 그렇습니다. 한 번 안 나오면은 다시 한 번 부릅니다. 근데 두 번, 세 번 안 나오면은 과태료 한 200만 원 정도를 부과를 하고 그래도 안 나오면 과태료 한 500만 원 정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핵심 증인인데 나오지 않으면은 구인 영장을 발부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야 나오는 케이스가 사실 적진 않은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사태도 벌어질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매우 그 적법 절차 사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어떤 그 범죄자를 놓친다 하더라도 한 사람 그 99명의 범죄자를 놓친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어떤 그 피고인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적법 절차 원리가 이 사건은 중요합니다. 결국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김학의 차관의 불법 행위 비위는 우리가 단죄한다고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그것도 대부분 무죄가 났지만 그렇지만 아무리 나쁜 범죄자라 한다 하더라도 적법 절차는 지켜야 되는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검찰 그 어떤 그 과거사 진상조사단이라고 해서 거기에 수사권도 전혀 없습니다. 근데 수사권도 없는 주체가 이 불법 출금을 하게 있는 과정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실체를 확실히 밝히고 관련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확실히 증인으로 나와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 당시 이성윤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 강력 부장이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지난 5월에 이제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관련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돼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당시 박범계 법무장관의 발언 준비했습니다.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이 이제 본인이 수령하기도 전에 지금 또 비슷한 상황이 최근에 그때 피의사주 공표라는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차곡차곡 쌓았다는 건 더 묻지 마십시오.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감찰을 진행하신다는. 더 묻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주일째 묵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네,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가 지금 현재로선 답보 상태입니다. 이제라도 공수처가 강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 부분은 조금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공소장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론 검찰의 어떤 규정 위반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공소장이라는 것은 이미 검찰 어떤 전체 공유되는 부분이고요. 또 공소장 결국 공개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공개를 전제로. 그렇기 때문에 과연 공수처가 이 부분을 수사해야 되는 게 마땅한지는 좀 의문이 있어요. 공무상 비밀 누설도 되게 어렵고 피의 사실 공표되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수처가 수사하기 전에 지금 검찰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5월 달에 조사를 착수했는데 여태까지 전혀 발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잘 모르겠고 설사 검찰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수사가 될 수 있는 사안인지 이 부분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공소장 유출로 인해서 특히 이제 대기업 총수 같은 경우 구속되는 쪽으로 이렇게 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이제 공소장 유출을 이제 규칙으로 만들어서 이제 못하게 금지를 했거든요. 이거에 대한 논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결국 인권 보호를 위한 그 검찰 수사 규칙인 것인데요. 인권 보호는 좋지만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와 조화를 시키는 부분이 있었는데 한 1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규정은 상당히 그 부분을 좋아하는 식으로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다 받아서 만든 것인 반면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닌가, 이번 정권에 가까운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논란이 있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의 개정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그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기자도 이제 검사들을 만나기 어려운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언론 취재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최재형 변호사, 노동일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머지 포인트 사태, 갑작스러운 서비스소로 대규모 환불 요청이 이어지고 있지만 환불 과정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소비자원에 신고된 피해 상담 건수가 1,000건 가까이 되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사태를 해결할 뾰족한 방안이 없어 보인다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상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머지 포인트 메인 홈페이지입니다. 서비스를 다시 재개하겠다는 말과 함께 법적인 절차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아예 환불 신청을 할 수 있는 배너가 있지만 환불 내역과 인원 등의 정보 공개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249건에 불과했던 머지 포인트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접수 건수도 일주일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많이 답답하죠.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거는 직접적이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지 않나.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죠. 사태가 이런데도 정확한 발행 액수와 업체 수 파악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당 업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하지만 상품권업으로 등록해 당국의 규제망을 피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뱅크런 사태 발생 시 머지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국회에는 선불 충전금을 외부 기관에 신탁하도록 의무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돼 있지만 9개월째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읽어봅니다.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충북 제천시에는 도시만의 비행장이 있습니다. 활주로 옆에 심어진 해바라기가 만개한 아름다운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충북 제천 비행장 활주로 양옆으로 해바라기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28,000제곱미터의 광활한 대지가 온통 노랗게 변했습니다. 길게 뻗은 비행장 활주로와 어우러져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냅니다. 이 비행장은 1950년대 군사용으로
유사시 전투기의 이착륙과 비행 훈련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흙길이었던 활주로가 1975년 아스팔트로 포장된 이후로는 전투기가 한 번도 뜨고 내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도심 속의 삭막한 비행장으로 방치되었다가 2004년부터 일부가 개방돼서 철마다 꽃들이 심어지고 시민들은 활주로를 마음껏 거닐 수 있게 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이 활주로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가을이 지나면 이곳에 청보리를 심는다고 합니다. 내년 봄 활주로 옆에 파릇파릇하게 피어날 청보리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아침에 한장이었습니다. 태풍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대비 잘 하셔야겠는데요. 현재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는 오늘 밤 제주 부근을 지나 자정 무렵에는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까지 더해지면서 전국적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집중하겠습니다. 곳곳으로 태풍 예비특보와 호우 예비특보까지 내려지면서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는 새벽부터 비가 시작됐고 수도권과 강원은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 산지에는 많게는 4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100에서 300mm, 중부지방과 울릉도 독도에는 50에서 많게는 20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내일 낮 사이 전남과 경남, 제주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70mm 이상, 그 밖의 지역으로도 30에서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할 가능성이 있어 침수와 범람, 산사태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와 함께 강풍에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순간풍속 초속 3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고 그 밖의 지역으로도 순간풍속 초속 20m 내외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상에도 돌풍과 함께 물결이 최대 5m 이상으로 매우 높게 일면서 태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 저녁 남부지방부터 비가 차차 그치겠지만 이번 주 내내 잦은 비 소식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태풍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